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조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재기자가 솔직하게 까놓고 말한다는 솔까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대전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택 기공식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감리단장이 사업 개요를 설명하던 중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 작두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시청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뉴스 함께 보시죠. 그제 열린 대전 드림타운인 신탄진 다가온 기공식. 감리단장 54살 최모 씨가 사업 개요를 설명하다 자신의 신념을 약속한다며 미리 준비해둔 작두로 왼손 세 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절단합니다. 제 신념의 약속으로 이 행위를 한번 각오를 하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장과 대전도시공사 사장, 국회의원 등 참석자는 물론 이를 지켜본 주민 70여 명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광경은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사건 직후 최 씨는 공사 과정에서 원칙과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관련 직원을 상대로 감리사와의 갈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여러 번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드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감리단장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감리단장 54살 최모 씨는 이 사업 개요를 설명하던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기에 참석하신 시장도 구청장도 아니다. 3년 후에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 그분들이다. 근데 과연 그 주거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분들이 왜 이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이 작두를 꺼냈습니다. 이 기공식에 이 청년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미리 작두까지 준비해 놓은 걸 보면 다 계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거 취약계층 실제 그 주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까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이제 기공식에서 좀 새로운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내용 들어보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이런 의지를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줬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사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은 이 공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이 시공이 규정대로 잘 진행되는지 감독할 권한 그리고 안전에 대한 책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감리인데요. 네. 이 최 단장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 자신이 감리 일을 30년 가까이 했다. 하지만 당장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건설에서 원리와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서 우려된다. 이번에도 역시 우려가 된다. 하지만 자신은 좀 책임감 있게 잘 해내겠다. 라는 의지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날 직장 관계자들과 면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좀 과도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좀 불만이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본인이 이걸 미리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벌인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 있던 대전시장이라든지 또 시청 관계자 또 주민들 네. 또 이걸 유튜브로 중계되는 과정에서 본 많은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는 대전시장과 대전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지역 주민 등 70명이 참석을 했는데 정말 이 끔찍한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을 했습니다. 또 대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 있던 그 시민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이 끔찍한 광경이 잊혀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대전시는 유튜브 중계를 바로 중단시켰고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한 거죠. 네. 지금 이 감리단장이 최모 씨로 나와 있던데 이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대전 중구의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서 지금 긴급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한 열흘 정도 뒤에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제 봉합은 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유를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표현 방법을 썼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기공식이라고 하면 아직 공사도 시작이 안 된 상황인데 도대체 뭐가 좀 숨겨져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면에 뭐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정말 뭐 알리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사업 시행자인 대전 도시공사 측은 사실 이 용역 착수가 기공식 이틀 뒤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또 사업 시공자와의 관계가 좀 뭐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일은 이제 뭐 완전히 완공이 된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이제 겪었던 불만을 표출하면서 뭐 이런 일을 벌였을 때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네. 기공식 단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 뭐 해명은 또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까? 네, 제가 이 최 단장과 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기 위해서 병원 측과 또 이 최 단장이 근무하고 있는 충북 청주 소재 이 건축 종합 사무소에 연락을 해봤는데 좀 직접적인 접촉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찰과의 통화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 경찰에게 최 단장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전혀 아니다. 정말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인데 경찰이 이런 것도 수사를 하느냐며 오히려 경찰이 굉장히 황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네. 본인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놓고는 이런 것도 수사하자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최 단장이 퇴원한 뒤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만약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단순한 자해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감리단장이 속해 있는 회사의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대전 도시공사 측에서 그 회사와 또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사실 최 단장이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해왔고 뭐 특이한 행동을 하는 분이 아니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대전 도시공사도 이 감리사를 교체할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고려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감리사가 바뀌게 되면 그 공기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해를 한 감리단장만 교체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에게 대전시라든지 이제 도시공사가 계속 일을 맡길 수 있을지는 사실은 조금 불안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가 또 좀 늦어지는 아무래도 감리단장이 교체가 되면은 또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도시공사는 2주 정도 착공을 미루고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좀 사태가 진정이 되면 공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전시 역점 사업인 만큼 이 책임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전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전시에서 뭔가 해명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성명서에는 이 아무래도 대전시의 공식 행사였던 만큼 이 공식 행사에는 또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 엽기적인 사태에 대해서 시장이 조속히 좀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대체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기에 이 사태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도 뭐 특별히 해명할 게 없다고 하니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은 또 어떻게 뭘 해명해야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추가 취재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최 단장이 퇴원하고 나면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해볼 계획이고요. 현재 대전 도시공사와 대전 대덕경찰서가 진상을 파악 중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인데요. 이럴 때는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오지 중에 또 오지인 네. 또 여러 가지 오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진장이라고 불리죠. 네.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그 중에서 전라북도 진안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북한에 개마고원이 있다면은 남한 한국에는 그 진안고원이 있다는 그 진안이요. 그렇죠, 맞죠. 그 진안고원은 이제 해발 평균 한 4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400m에서 600m 정도가 살기 좋다고 하는데 이곳에 가보면 이제 기후도 좋고 그다음에 일교차도 크고 경관도 아주 수려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농수축산물도 이제 농축산물이죠.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이 진안 지역의 뉴스에 자주 나왔죠. 지금 화면도 나오는데 어떤 네. 내용이냐면 용담댐. 네, 용담댐 그죠. 2001년도에 완공됐는데 작년에 홍수 때 과다방류로 인근 지역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었죠. 네. 네. 지금 용담댐 방류 때문에 사실 지금 화면도 나오지만 금산의 인삼밭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었죠. 예. 용담댐이 과다방류되면서 금강 지역 그러니까 충북 옥천, 영동 그리고 이제 충남 금산 그리고 무주 지역 그쪽 쪽이 피해가 이제 많이 입었는데 특히 지금 사진 나오는 곳이 금산 인삼밭입니다. 네. 그 금산군에 따르면 당시에 금산 전체 생산량의 한 20-30%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금산 인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진안도 그 특산물이 홍삼이에요. 아. 그리고 백제삼의 처음 재배지가 바로 진안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금산은 그래도 역사가 조금 더 오래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삼의 본류는 금산이다 생각들게 하는데 지금 화면에 인삼밭 뒤로 보이는 게 저희 마이산이죠. 아주 특이한 산. 예, 저도 이번에 네. 가봤는데요. 예. 그 마이산, 진안의 마이산은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그 왜 저런 모습이 나왔나 했더니 1억 년 전에, 네. 1억 년 전에 그 호수에서 밀려온 자갈과 모래가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렇게 봉우리처럼 확 치솟았다고 그래요. 아. 저희 직접 가보면 더 사람들이 많이 놀래는데. 그래요. 그죠? 독특하고 그 신비로운 예. 그런 지형 때문에 뭐 산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또 가보면은 뭐 놀랍죠. 아주 기기묘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이제 벚꽃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산 곳곳에 다양한 이야기 스토리가 또 있고 네. 볼거리가 있어서 아주 사람들이 아주 자주 찾는 곳입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은 이 지난해 마이산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그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마이산 곳곳을 둘러보고요. 그리고 이제 산행 후에 꼭 드셔야 할 진안 입구에 있는 맛있는 음식까지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 마이산 밑에 탑사라고 해서 이제 탑이 많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와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이 태풍이 와도 한 번도 이거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와, 신기하네. 마이산의 돌탑들은 120년 전 이곳에서 수도하던 이감룡 처사가 쌓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민을 구제하고 부군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한말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의미도 컸다고 합니다. 능수화 아니야? 야, 여기 뿌리를 내려서 암벽 타고 저 끝까지 올라갔어. 이것 좀 보세요 한번.
꾹꾹꾹꾹. 암마이봉이 품고 있는 절이 탑사라면 순마이봉 품에는 또 다른 절이 있습니다. 은수사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볍게 3번 올리세요. 한번 쳐볼까? 중앙을 치자고. 나와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 모두 건강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대전 관광 활성화하게 해주세요. 유튜브 맛집 시청률 팍팍 올라가게 해주세요. 여기구나. 이게 수마이봉, 여기 둥그런 게 암마이봉인데 이 수마이봉하고 암마이봉이 만나는 곳이 가장 기가 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 이 감독 나 안 가도 되죠? 나 못 가겠는데? 예? 기 받으신다면서요? 아이고, 나 기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거 조그만 거 있잖아. 쬐끄만 거 이렇게 날라다니는 그거 보내면 되잖아. 마이산 산행을 마치고 특별한 맛을 찾아 탑사 입구로 향합니다. 마이산 탑사 입구에 이렇게 향토 음식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집에 온 이유는 이 집 안주인이 탑을 쌓은 이감룡 처사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잠시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주인님?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근데 제가 갔다 와봤는데, 왜 우리 이감룡 처사께서는 그렇게 탑을 정성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만민의 중생 구원을 위해서 쌓았고요. 만민의 중생을 구원하고자 네. 쌓으셨고, 이제 후손들도 잘 후손들도 잘 살아. 예. 그런 돌을 하나씩 쌓을 때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쌓으신 거군요. 네. 어쩐지 태풍이 와도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면서요? 돌도 음과 양이 다 있어요. 돌도요? 네네. 바람에 흔들려도 태풍이 네.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예. 좀 아까 보니까 참나무 향 있죠? 장작 향이 나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대로 배어 있어요. 참을 수 없죠, 뭐. 좀 아까 보셨죠? 기름이 짤짤짤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 담백하네. 담백하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한 몇 시간 기름을 내린 것 같은데 장작향이 그대로 배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소해요. 숙향. 여기까지 막 퍼져나와. 멈출 수가 없어. 칼집도 딱 냈네. 소금을 찍어서 먹어봐요. 소금. 자,
자, 딱 잡고, 딱 잡고. 완벽하게 뜨네. 그리고 장작구이는 목살도 또 맛이 좋아요. 목살은 이제 비계가 딱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뭐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산에도 올라갔다 오고 한 입에. 산이라 그런가 반찬도 보니까 산 냄새가 나네요. 이 도토리묵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이장아찌. 이거는 검은 목이버섯, 이건 하얀 목이버섯. 아, 다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양송이. 빵점. 고추절임. 아, 이거 좋아하는데. 아, 이제 찌개도 나왔으니 이제 그래도 산에 와서는 좀 비빔밥 먹어줘야죠. 자, 밥 넣고 그리고 이 나물류. 자, 이 취나물인가? 버섯, 고사리. 그다음에 뻑뻑하니까 두부하고 섞어서 좀 넣고. 샥샥. 비빔밥은 배반을 안 해. 진한 고원이에요. 한 해발 400m인가 이렇게 된다 그죠? 확실히 높은 지역이란 걸라도 이렇게 식당에 와보니까 산에서 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네. 뭐 버섯이라든가 나물이라든가 뭐 400m에서 600m 살기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잘해서 그런가. 아마 탑 쌓는 그분도 이 감독 선생님도 힘이 있어서 아마 건강한 음식 먹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아마 높이까지 이렇게 막 무거운 돌 싼 것 같아요. 태고적 자연의 신비가 남아있고 고원지대가 길러낸 풍부한 먹거리와 함께 많은 이들이 소망과 꿈들이 쌓인 그곳은 진안 마이산입니다. 마이산에서 어떻게 영험한 기운 많이 받으셨습니까? 힘 보세요. 얼굴 표정 보세요. 네. 아주 정말로 기를 받아서 지금까지 아주 생동감 있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가 좀 빠지면 그걸 가보세요. 한번. 네.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지만 갈 때마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마이산 잘 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11년 대장정의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바닷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 1일이죠. 보령 해저 터널이 정식 개통됐는데요.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약 6.9km의 구간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 터널이라고 하네요. 기존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영목항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던 거리가 단 10분으로 단축됐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서해안 관광 시대를 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감탄 일색입니다.
고대 로마의 번성은 길 덕분이었죠. 서해안 시대 기대해 볼 만 하겠는데요. 안면도 여행 매번 멀어서 포기했는데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가자 하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완공됨으로써 태안과 보령을 잇는 국도 77호선이 완전 개통됐는데요. 모두의 기대만큼 앞으로의 많은 역할 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박물관마다 전시하지 않는 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수장고죠.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수장고에 들어가서 보관돼 있는 유물들을 볼 수 있도록 지난 월요일 개방형 수장고를 개관했는데요. 백제, 마한 시대의 토기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국내에선 세 번째,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개방형 수장고라고 하네요. 관람객들이 마음껏 수장고에 들어가서 실제 유물들을 바로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으니까 누리꾼들 관심도 핫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보던 그 토기들을 직접 이런 건 나 때 진작해주지. 개방해서 좋긴 한데 조금 불안도 하네요. 망가진 유물은 돌이킬 수 없어요. 조심하는 당부들도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만년에 걸친 변화상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찾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겨울은 이 종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리를 울리는 희망의 종소리 2021 구세군 자선냄비가 전국 각지에 설치됐습니다. 모금액 132억 원을 목표로 12월 한 달 동안 모금 활동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빨간 냄비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따뜻한 시선 보내주고 있네요. 빨간 옷에 구세군이 외치는 사랑의 손길, 이제 완전 연말 분위기네요. 나눔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세상은 춥지만 우리의 작은 나눔은 따뜻하리 하는 댓글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보다 포근하고 희망찬 겨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네, 저희 뉴스 큐레이터 시선에선 매주 대선 이슈와 판세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심은 안개 속인데요. 지금 분위기를 두고 보일 듯 안 보이는 대선, 잡힐 듯 안 잡히는 청년,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과연 숨겨진 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복귀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대선 100일을 맞아 각 지상파 방송 3사에선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0일 여론조사에선 1등을 해야지 당선이 된다고 하던데 도무지 예측이 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복귀왕 대변인께서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강 이 흐름으로 보면 지난 10월 10일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정해지고 나서 네. 그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는 컨벤션 효과를 얻어서 최대치를 찍어서 네. 사실 11월 5일 전후로 해서 최대 격차가 벌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좁혀지고 있고 100일을 맞이해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동률도 나오기도 하고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의혹 덩어리를 안고 후보가 결정이 되어서 네. 사실 많은 손해를 봤죠. 그래서 그거를 해명하는 지난 한 달여의 과정이 굉장히 좀 길었는데 다행스럽게 100일 맞이해서 거의 접점이 됐고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당의 선대위 구성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대응 능력, 유능함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필되면서 좁혀지고 있는데 이달 말쯤 되면
뭐 저는 역전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이제 100일 여론조사 결과를 뭐 근데 보면 조사 기관마다 정말 네.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하나의 조사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 트렌드 흐름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의 그 어떤 트렌드 상에서도 가장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게 정권 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인데 여전히 정권 교체 꼭 해야 된다는 여론이 뭐 굉장히 큰 격차로 거의 높습니다. 뭐 절반 이상은 네.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또 이 현장에 대전 지역에서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쭉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들 나눠보면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 도도한 흐름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국민적인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을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받들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저희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다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는 윤 덕분이다. 또 야당에서는 윤을 불러낸 것은 반민주당 정서다. 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이제 나타난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초접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무당층, 중도층의 이제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이분들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복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 아까 역전 가능할 거다 보시는데 네, 네. 중도층 마음 잡을 수 있습니까? 노력해야죠. 네. 뭐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유선이냐 무선이냐 혹은 ARS냐 전화 면접이냐 그리고 조사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흐름을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초에는 이재명 후보가 다소 뒤졌다가 지금은 거의 그 근접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제 정권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새로운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된 조사이고 특이한 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지금 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특이한 양당 후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사실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런 것들이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얼마든지 저는 역전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비호감이 많은 후보들, 군수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여론조사에 깔려 있고 중도층이 그만큼 넓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뭐 K-팝이나 그리고 뭐 기생충 이런 K-문화는 앞서가는데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좀 호평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그 중도층에 더 많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그 후보로 된 직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하락세로 좀 접어들었는데 조금 위기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그 부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에 따라 뭐 네. 그렇지 않은 조사도 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컨벤션 효과가 지나가고 나서 조금 좁혀졌다라는 거는 뭐 많은 조사에서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당층, 중도층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무당층, 중도층의 성격이 무엇인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잖아요. 지금 후보들한테 그 비호감도가 높다 그러는데 그건 후보들한테 이제 문제가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원인이 이제 진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쪼개진 이번에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비호감도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권이 뭐 검찰, 공수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사법기관을 내세워서 정말 근거 없는 이런 수사를 네. 나오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후보들에 대해서 또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야당 후보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정치 혐오 이런 것들 조장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당층이 대략 뭐 10%대에서 20% 최대 30%까지도 보지만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다 봅니다. 한 1년 전을 돌아가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총선 때 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지지도가 아주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높게 나오고 무당층이 있다. 그런 결국은 다 과거는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해서 지금 무당층으로 떨어져 나오고 그중에 일부 분들은 야당이 저희 지지하는 걸로 바뀌어 있고 아직도 무당층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 야당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야 간의 이제 네거티브 총력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조카 살인 사건 변호에 대한 이슈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조카 살인 사건 외에도 또 비슷한 류의 이제 별도의 살인 사건을 더 변호한 점을 또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건이 몇 개가 좀 더 나오고 있어서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뭐 친근한 이미지였던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건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 건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큰 누나의 아들이 사실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가난하고 기댈 곳 없는 큰 누나가 내 아들 변호 좀 해줘라고 동생한테 부탁할 때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동생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정치인 신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에서의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렸고 피해자와 유족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한 건은 그것도 뭐 2006년도인가 해서 정치에 진입하기 이전인데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변호사가 수임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동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이름을 등재하고 뭐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변호인들이 사실 의사가 환자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이 사건을 물론 골라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변호사들이 여기는 하면 안 된다, 여기는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댔을 때 그 법적 기본권을 사실 박탈받게 되는, 차별받게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큰 우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연좌제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사실 자제를 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대한변협에서의 그런 그 우려를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한 그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도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그 피해자 유족들하고 뭐 소송도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이제 변론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2건이 아니라 사실은 5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5건이냐 뭐 6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가? 사과라고 형식적으로 하긴 했는데 언론에서 기자들이 그 유족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 딱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볼 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진짜 뭐 방송에서 입에 오르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사고였지 진정성이 의심받았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큰절은 했는데 큰절 끝나고 바로 하는 얘기가 국회에서 숫자로 그냥 밀어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걸 보면 그 큰절 뭐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점이 일단은 걱정이 되고 국민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 변호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치 지망생이었던 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였고 성남 지역에서 그런 네.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보통의 변호인이 아니라 정치 지망, 그것도 대통령을 가슴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맡아야 될 사건이 있고 맡지 않아야 될 사건이 있다. 그리고 이 조카의 경우 말고도 그 조직폭력배들을 또 했어요. 그리고 조카에 대해서도 이렇잖아요. 지금 사고하면서도 정말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었어요. 예? 어머니와 딸을 진짜 그 정말 방송에서 부적절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식의 이게 과연 제가 돼 있는 사과할 자세가 돼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저희는 유가족의 어떤 그런 또 피맺힌 이런 점을 야당으로서 또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과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그럼 과연 사과만 하면 단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면 왜 사과를 안 하느냐라고 비판을 해서 참 곤란한데요. 저는 지난번에 큰절한 것도 민주당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집니다.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께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또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반복적으로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로만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 공격은 계속 해오겠지만 담백하게 사과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정치적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께서 과거 PC방 살인 사건 관련해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그런 논거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자신은 분노한다 이랬어요. 그런 분이 이 조카와 관련된 거에서는 정말 심신미약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그 상황이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근거로 해서 무죄 내지는 감형을 주장을 하고 변호를 했다. 그러면 이런 분이 그때그때 자기 유리한 거에 따라서 논리를 다 바꾸는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서요 또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 아시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심신미약은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래요. 이 정도 하시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한 주 동안 메인 이슈는 이준석 대표의 이제 잠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뭐 본인이 이제 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또 이런 말도 했고 윤핵관이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가 뭐 홍보비 뭐 이런 얘기까지 끄집어낸 게 대해서 분노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그 뭐 이제 이준석 대표 뭐 패싱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네.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해도 패싱은 분명히 아닌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준석 후보 스스로는 패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디어 홍보 본부장 관련해서 그 예산 관련한 뭐 이런 얘기 또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윤 후보 측 가까운 데서도 그럼 누구냐? 근데 없다는 거니까 후보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현재 있긴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런 거 소통 부족, 오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소통 부족, 오해가 있으면 결국은 모든 경우가 그렇듯이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죠. 네. 사실은 뭐 그래서 후보가 직접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까지 간다로 얘기까지 또 나왔었는데 우리 이 대표 또 뭐 후보가 와도 안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 이제 당 관계자들 그리고 지지자들 또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걱정들 빨리 풀어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무튼 후보 대표 저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민주당의 당 운영 방식으로는 사실 상식 밖의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대표가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흠이 없으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홍보본부장을 맡았어요. 아마 민주당 구조 같았으면 제가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에 제가 능력이 있으니 2030에 다가가기 위해서 홍보본부장 실무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그런 실무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서로 후보와 대표 간에 이견이 있습니까? 라는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의를 한 게 없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딱 하나 상의가 아니고 통보가 왔는데 뭐 사무부총장 전체 다 바꾸겠다라는 이런 통보식의 상의 이거 한 번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운영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 운영과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정부가 탄생할 때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젊은 이준석에 대해서 사실 저희 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사실 좀 두려웠어요. 2030을 상징하는 저런 변화의 바람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 바람에 같이 힘을 얻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할 텐데 참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행태를 보면 사실 부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항의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리프레시하고 재충전하고 와라라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그 검찰 조직에서의 활동했던 민주주의를 뺀 그런 조직 활동의 습성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우려를 하게 되는 이런 단편적인 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질서, 민주주의적 철학, 정신 속에서 양당 모두가 선대위를 구성하고 정당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심판과 선택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기 쉽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지난번 출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뭐 수령님 교시 배우듯이 이재명 공부하기 뭐 이런 저기 하고 그 실적을 평가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그 당 소속 의원들이 SNS에 얼마만큼 이재명을 홍보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공개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점 좀 지적하고 싶고 여기 지금 이런 거죠. 그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것까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윤석열 후보의 독단적인 당 운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가령 김병준 위원장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고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후보를 제가 상임 정부특보를 맡아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 책임 뭐 이런 거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이 이번 대선을 책임져야 되는 무한 책임자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됐던 김병준 위원장이 됐던 이준석 대표가 됐던 이 어느 한 분한테 전권을 위임하는 식으로는 그거는 아니다. 본인한테 무한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국민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오히려 민주적인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민주주의로만 다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뭐 사실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북한 수령 배우기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네. 아까 저 화면에 알기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P를 썼다. 그 P가 뭐냐? 백기 들었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백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프레시 잘하고 와라라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저는 정말 그 단기 필마로 당 대표까지 된 젊은 대표를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가?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이것이 과연 청년을 존중하는 태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